토착지와 날착지에 대한 얘기가 최근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실은 제가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죠. 잠시만요. 네. 최근에 그 무슨 다큐 영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진 않았지만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일본의 MF팀의 코치가 신지아에게 토부터 착지를 해야 충격을 분산시키는 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 얘기가 나오고 조금 이런저런 말이 나왔나 보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선 대략 이 정도입니다. 음, 토착지가 어울린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다큐 영상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싶고, 날착지가 어울린다라는 부분은 제가 최근에 시마다 마오 관련해서도 계속 날착지 얘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그 영상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런 질문지에다가 두 가지를 혼용해야 한다라는 선택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왠지 정답 같아 보이는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예, 음. 기본적으로 원래 그동안 피겨는요, 토착지가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착지를 할 때 토부터 내려와서 그 다음에 날로 떨어지는 것이 그냥 정석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날착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왜 나왔냐면, 날로 착지한다는 것 자체가 한 10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날착지라는 거를 처음 느꼈던 거가 2013년이에요. 2013년 12월에 그때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율리아 리프니츠카야가 우승을 하고 소치 올림픽의 메달 후보로까지 막 회자되고 하면서, 아니 저딴 애가 저렇게 막 올려주고 하지? 라는 생각에 제가 블로그에서 한번 다뤘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율리아의 점프를 보면 특이점이 모든 점프가 점프 높이가 낮았고요. 회전이 부족한 듯 안 한 듯한 상태에서 거의 날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율리아의 피지컬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런 극단적인 방법을 썼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뚜베리제 쪽 애들이 대부분이 날착지를 즐겨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의도된 전략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했고, 그리고 최근에 시마다마오 같은 경우도 그 전략 선상 안에서 뚜베네의 전략을 벤치마킹해서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날착지라는 건 원래 없었어요, 피겨에. 그리고 과거의 피겨라는 건 사실 신채점제의 역사보다 구채점제의 역사가 더 길고, 구채점제 당시에는 필요 이상으로 점프를 강하고 높게 뛰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충격이 오늘날의 트리플보다 오히려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과거의 남자 싱글 선수들도 쿼드토를 과하게 뛰거든요, 힘을. 그래서 공중에서 회전을 채우고 공중에서 다리 풀면서 떨어지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요즘은 그 힘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아껴 쓰면서 쿼드를 여러 개 뛰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게 점수로 이득이니까. 왜? 지금은 신체점제예요. 수치상으로 어떤 것이 이득인지 계산이 가능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베네처럼 트리플을 낮게 뛰는 메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트리플을 낮게 뛴다라는 것은 제가 계속 여러 번 얘기하죠. 체력을 아낄 수 있지만 회전 부족의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비벼서 뜨고 비벼서 착지한다는 것이고, 비벼서 착지한다는 것이 바로 날착지의 의미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자, 그럼 토착지라는 것은 날착지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토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 과거 전통적인 피겨의 착지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착지. 충격 흡수 및 분산에 유리한 거고, 점프 높이가 높거나 회전을 많이 채울 수 있었을 때, 날착지를 하지 않아도 회전이 충분할 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럼 날착지라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이건 제가 뭐 이미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점프 높이가 낮고 회전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토착지와 날착지라는 것은요, 사용 목적이 달라요. 사용 환경이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이유도 달라요. 자, 그럼 먼저 여기서 조금 별개로 토착지가 왜 충격 흡수 및 분산에 유리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충격에 관련된 것, 충격에 관련된 이 충격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조금 재미가 없을 겁니다. 예.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일반적인 화살하고 그 짧은 화살, 편전이 있죠. 편전하고 우리가 역사 관련된 다큐멘터리에서도 보면 우리가 고려 몽고 항쟁 때는 이미 편전 얘기가 나오거든요. 짧은 화살이 긴 일반 화살보다 관통력이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관통력이라는 것은 충격량과 관련된 것이고, 이 충격은 속도와 관련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화살들이 막 쏘아진 시점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이 활이 이렇게 최대로 당겨진 상태에서 딱 쏘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막 쏘아진 직후의 시점에서는 이 두 개의 운동 에너지는 거의 같아요. 왜? 활의 탄성 에너지가 화살에 전달되었으니까. 활의 탄성 에너지가 화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기 때문에 이 활의 탄성 에너지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발사된 직후에는 운동 에너지는 같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것은 질량이 큰 쪽이 느리다는 거죠. 질량이 작은 짧은 화살이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거 외에도 날아가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손실이라는 측면도 있어요. 큰 화살이 아처 패러독스 현상으로 인해서 에너지 손실이 더 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자, 여기서 짧은 화살이 훨씬 더 빠르게 와요. 그 말은 똑같은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 닿아서 파고들 때의 시간이 더 짧다는 겁니다. 즉, 더 짧은 시간에 같은 에너지가 가해진다는 거죠. 이것이 충격량이에요. 이것이 바로 충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충격을 흡수한다. 충격을 분산시킨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일단 이 뭔가를 뚫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여기서 방금 말했듯이 충격량과도 관련돼 있지만 에너지가 투사되는 이 지점의 면적과도 관련되겠죠. 그래서 관통력이 좋으려면 화살의 끝이 뾰족해야 되고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두 가지를 감안하고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자, 여기에 스케이트 날이 이렇게 떨어져요. 스케이트 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가 토고, 자, 이게 그냥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예, 여기 무릎, 엉덩이, 그 다음 여기가 상체예요. 예, 모가지라고 치고, 우리가 몸을 전혀 숙이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몸의 무게 중심은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발 뒤꿈치에 걸리거든요. 발 뒤꿈치가 내려앉게 되고 여기에만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가해지면 여기 앞쪽이 날이 떠요. 뜨면서 이 여기에 뾰족한 이 모서리 지점이 빙판을 파고들게 되죠. 이 신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량과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속도는 같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 똑같은 운동 에너지 하에서 내려오는 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 각이 진 부분이 빙판을 파고들게 되고 이렇게 뒤로 후진해가는 과정에서 빙판이 걸려서 몸은 뒤로 자빠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착지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예? 상체도 적당히 숙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자, 상체를 숙였고 무릎도 굽혔죠. 그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었던 다리 여기가 무릎입니다. 자, 이게 무릎이라고 치자고요. 여기 위에 있는 질량은 같죠? 내려오는 운동 에너지 자체가 총량은 변함이 없어요. 에너지의 총량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릎이 이렇게 숙여진다, 굽혀진다라고 하면 이것이 굽혀지는 쪽에 에너지가 일부 소비가 되겠죠. 즉각적으로 여기에 걸리지 않고. 이해되셨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굽혀졌다 치고 이제는 여기에 있던 이것도요. 이렇게 와서 굽혀지는 과정. 이건 역시도 이 위에 있는 운동 에너지 양은 변함이 없는데 이 무릎 아래로 가해지는 것을 일부 상쇄시킵니다. 이것이 이쪽으로 오는 데 쓰여지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결국 마찬가지예요. 상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에 운동 에너지가 내려오는 양은 같은데 이 상체가 이렇게 숙여지는 데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해지는 운동 에너지가 뒤늦게 걸리는 거죠. 즉 관절을 굽힌다는 게 뭐냐면 이 관절 이 부분에 아래쪽에 가해지는 이 운동 에너지들이 예? 뒤늦게 딜레이가 걸려서 여기에 가해진다는 겁니다. 총 운동 에너지 양은 같지만 그것이 가해지는 시간이 늘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의 충격 흡수와 충격 분산이에요. 자, 그러면 말이죠. 무릎과 이쪽 상체를 숙이는 것만 있나요? 아니잖아. 발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자, 이 스케이트 날을 이렇게 해서 내려와 가지고 예? 자, 이렇게 내려오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이 과정에서 충격 흡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무릎이나 상체를 숙이는 것만큼 되진 않겠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예? 요렇게 가는 거 이 과정에서 이게 1번이고 2번이면 어느 쪽이 충격 흡수를 잘하고 어느 쪽이 충격이 잘 분산되겠어요? 이 말장난이잖아요, 사실. 그죠? 1번이 당연히 충격 흡수에 유리하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토로 내려와야 충격 분산을 잘한다라는 말은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이 숨을 쉬어야지 살 수 있다는 것 수준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MF팀의 일본인 코치가 말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회자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물론 신재하는 그동안 날착지와 토착지가 좀 섞여 있던 애긴 한데 일단 그런 걸 떠나서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금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자면 자, 잘 봐요. 제가 최근에 김유재한테도 그랬고 신재한테도 그랬고 시마다마오한테도 계속 얘기하지만 착지할 때 무릎 굽히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하죠. 예? 시마다마오는 날착지를 하는데도 무릎을 잘 굽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날착지에서 부족한 충격 흡수를 무릎이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거고 여기서 충격 흡수를 잘하는 만큼 상체가 덜 누워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덜 굽혀서 충격 흡수를 덜 하면 여기가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가 눕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제가 무릎을 안 굽히게 되면 상체가 눕게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하나의 동떨어진 개념들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MF팀 코치가 말을 하건 안 하건 나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몇 년 전부터. 계속. 알겠어요? 자, 그러면 보자. 신지아의 경우를 좀 볼까요? 신지아의 경우. 신지아는 과연 뭘 하면 되느냐? 근데 일단 신지아의 경우를 떠나서 먼저 날착지를 즐겨 했던 러시아 애들은 어느 정도의 점프 높이가 나왔느냐를 잠깐 얘기하고 갈 건데, 자, 애초에 제가 기본적으로 피겨에서의 착지는 토착지라고 제가 얘기했죠. 애초에. 원래 피겨에서의 착지란 건 토착지가 정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나왔고, 회전 부족 판정이 관대해졌고, 그러면서 날착지라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된 거지, 날착지가 정석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저는. 날착지가 유리한 환경이 있다라는 거의 얘기였죠. 자, 그럼 러시아 애들의 경우는요, 일반적인 트리플을 뛸 때 많이 비비죠. 그죠? 시마다마오도 비비는 편에 가깝고, 그리고 회전 속도가 한국 선수들의 트리플 회전 속도는 신지아가 빠른 편이에요. 한 13프레임 나오거든요. 13프레임. 김연아처럼 0.6초가 넘어가는 점프를 뛰는 김연아 같은 경우는 13.5에서 14프레임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신지아는 한국 선수 중에서도 회전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트리플에서. 이혜인도 13.5 한 뭐 14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러시아 애들은 더 빨라요. 왜? 많이 비비니까. 프리로테를 작살나게 하기 때문에 러시아 애들 중에서 특히 뚜베네에서도 상위권 애들은 12프레임대도 나오거든요. 즉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0.56초 이하의 점프에서도 0.56초 이하의 채공시간 점프에서도 러츠나 플립이 회전을 거의 다 돌려요. 근데 신지아의 경우는 어떠냐? 착지 시에 날 비틀기로 그걸 때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착지할 때 날을 어떻게 비트는지. 예? 아, 또 그림 그려야 돼? 자, 이렇게 하는데 몸이 이게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예요. 그리고 이쪽을 보고 있을 때 날은 그러면 보통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보고 있고 날을 이렇게 틀어서 내려오잖아요. 이런 날 비틀기. 예. 이런 날 비틀기를 해서 러시아 애들보다 떨어지는 회전 속도를 메꾸는 편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적게 비비죠. 적게 비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실제 공중에서 돌아야 되는 회전각이 크다는 것이죠. 즉 뭐냐면 같은 회전 아니지. 같은 채공 시간이라면 신지아가 러시아 뚜벤의 애들보다는 회전을 적게 채우는 게 당연한데 실제 내려오는 회전각은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건 뭐냐면 요걸로 메꾼 거예요. 자, 그럼 러시아 애들하고 0.56초 정도의 점프에서 비슷하다고 전제하고 살펴봅시다. 자, 0.56초 이하의 채공 시간을 뛰었던 러시아 애들은 대부분 다 날착지예요. 날착지. 그리고 러시아 애들 뚜벤의 문제가 뭐냐면 0.56초 이하의 점프들로서 트리플이 정착이 되기 때문에 쿼드를 뛸 때도 토착지가 아니라 날착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러시아 애들이 은근히 생각보다 착지가 불안정합니다. 러시아 애들. 이해되셨나? 자, 일단 그런 걸 이해하고 가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자,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 0.56초 이하의 점프를 뛰었던 러시아 애들이 날착지를 하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즉, 충격 흡수나 충격 분산에 신경 쓸 수 있을 정도, 아니,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할 만큼의 점프 높이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동안. 자, 그리고 대략적으로 신지아가 이 정도 선에서 러츠 플립이 형성되던 게 21-22 시즌의 주니어 그랑프리 수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0.56초에서
0.58초 사이가 좀 애매한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좀 애매해요. 사실 여기는 완벽한 날착지나 완벽한 토착지보다는 중간 형태가 어울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신지아가 러처 플립이 이 정도 채공 시간이 나오던 때가 언제냐면 대략적으로 22년 주니어 월드, 그러니까 요 같은 시즌인데 이거랑 주니어 그랑프리 때랑 월드가 좀 달라요. 이 당시에 주니어 월드가 4월에 열렸잖아요. 그죠? 4월에 열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몇 달 사이에 신지아 피지컬이 좋아졌어요. 그냥 처음에 주니어 월드를 내가 보는데 신지아가 은메달 땄다길래 좀 했네 하면서 연기를 봤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기억하고 있던 신지아가 아니었어요. 이때 신지아는 그냥 힘의 가리 없이 그냥 겨우겨우 랜딩하는 수준의 아이였거든요. 제 기준에서. 근데 이 몇 달 사이에 갑자기 피지컬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가 신지아가 신체적으로 뭔가 확 올라가는 그 시기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이전에는 사실 점프 랜딩 자체가 제대로 안 되던 좀 암흑기가 있었으니까 신지아는. 자, 그리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가 이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점프 구성이 러츠 플립을 프리의 7번의 점프 중에서 네 번째부터 7번째까지 점프를 모두 다 몰아서 뛰잖아요. 몰아서. 자, 예를 들면 이걸 좀 잠깐 보고 갈까요? 프로토콜을 잠깐 보고 갑시다. 자, 어디 갔냐? 예, 최근에 신지아의 프로토콜이에요. 이번 5차 그랑프리에. 자, 더블 악셀, 트리플 룹, 트리플 살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점프명으로 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느냐면 저는 김연아 아사다마오 경쟁 시절부터 이 점프 구성을 체력 안배의 한 요소로 보거든요. 잘 보면 일반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보통의 스케이터들, 대부분의 스케이터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악셀, 살코, 토릅은 왼쪽 다리의 힘으로 뛰는 점프고요. 러츠, 플립, 룹은 오른쪽 다리의 힘을 쓰는 점프예요. 자, 그렇게 보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거든요. 지그재그죠.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체력 안배적인 관점에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4, 5, 6, 7을 보면 특히 큰 힘을 써야 되는 이런 풀림 러처들이 연속으로 나와요. 연속으로. 예. 이렇게 됐을 때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질 수 있겠죠. 실제로도 김연아와 아사다마오의 밴쿠버 올림픽 구성을 보더라도 김연아의 경우는 이걸 지그재그 구성이 꽤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아사다마오는 그게 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체력 안배, 완급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김연아 측이 뛰어났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굳이 그걸 찾아보진 않을 거지만. 자, 그런데 지금 신지아의 경우는 사실 세 번째까지, 아니 네 번째까지만 놓고 본다면 지그재그로 잘 꾸려놨지만 4, 5, 6, 7을 본다면 전부 오른쪽 다리에 그것도 큰 힘을 써야 되는 점퍼들이에요. 헌데 이게 지난 시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죠. 왜냐? 자, 제가 이러한 개념은 제가 지그재그 구성을 했을 때 완급 조절, 체력 안배 이 개념은요. 이 점프들에 정말 큰 힘을 쓰는 스케이터들, 즉 빅점퍼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정작 러시아 애들 같은 경우, 즉 0.56초 이하의 점프를 뛰던 이런 러시아 애들 있죠. 예를 들면 메뎁, 자기토바, 뭐 코스토리나, 뭐 투로소바나, 셰르바코바나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쿼드를 한두 개만 넣고 대부분 트리플이던 시절에도 얘네들은 트리플이 이거 이하였기 때문에 이런 지그재그 구성이나 체력 안배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았어요. 왜? 애초에 체력 소모가 적으니까. 애초에 체력 소모가 적기 때문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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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을 해도 점프에 문제가 안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의 신지아 역시 요 정도 선이었기 때문에 4, 5, 6, 7번에 러츠 플립이 몰려 있어도 그다지 큰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0.56초 이하였던 21, 22 시즌의 주니어 그랑프리 때는 날착지가 어울렸다 이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중간 형태가 적당하다 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문제는 이제 이번 시즌이네요. 일반적으로 제가 보는 기준에선 0.58초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토착지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참고로 김연아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김연아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밴쿠버 올림픽을 기준으로 한다면 러츠 플립을 총 3번을 뛰잖아요. 프리에서. 김연아의 러츠 플립은 무조건 0.6초가 넘어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시니어에 데뷔하고 나서부터 역대 러츠와 플립을 모두 살펴봐도 최하가 0.6초예요. 최고로 길었을 때가 0.67초였고 그러니까 김연아의 경우는 날착지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의미 없어 김연아한테는. 김연아는 그냥 여 위에서 다 놀았기 때문에 그냥 토착지하면 돼요. 김연아는. 이해되셨나? 자, 근데 이제 신지아의 경우가 애매한 선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가 신지아 주니어 그랑프리를 제가 2번을 다뤘잖아요. 이번 시즌에도. 그죠? 그때 제가 무슨 얘기 했습니까? 주니어 선발전 때부터 하던 얘기. 4번째, 5번째 점프들 보면 점프에 힘을 많이 준다 얘기했죠. 회전이 가하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래서 6번째, 7번째쯤 가면 점프들이 힘이 부족해 보인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자, 4번째, 5번째 점프들 얘기를 할 때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원래도 회전을 잘 채웠는데 이젠 회전이 과하다는 얘기까지 했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토부터 내려오는 게 낫겠다고 얘기했죠. 제가 주니어 그랑프리 때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쪽 점프 가면 제가 했던 얘기. 여기서는 회전이 조금 빠듯한데 왜 토부터 내려오냐고 얘기했잖아. 토착지냐 날착지냐 이런 말을 안 썼을 뿐이지 이미 얘기를 했다고요. 그때도. 이해되시나요? 제 말 뜻? 자, 이번 시즌 들어서 저는 신지아의 이 4번째, 5번째 플립 러츠들이 지난 시즌보다 힘을 더 많이 주고 더 높게 뛰는 걸 봤기 때문에 신지아 측에서 트리플 악셀은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트리플 악셀을 뛰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거든요. 트리플 악셀을 안 뛰기 때문에 플랜 B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힘을 많이 주는 거는. 가산점 올리겠다는 거잖아. 점프 더 높게 뛰어서 가산점 더 받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로 인해서 날착지가 아니라 이제 토착지를 해야지 되는 그 구간에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같은 플립 러츠인데 6번째, 7번째로 가면 점프를 힘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여기서 힘을 많이 써버리니까. 지난 시즌에는 이 정도 선에서 놀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완급 조절이 어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시즌은 여기서 힘을 많이 쓴단 말이지. 여기서 힘이 떨어져. 그러면 6번째, 7번째쯤 가면 날착지가 어울리는 구간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제 말 뜻?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날착지냐 토착지냐를 떠나서 자, 토착지가 충격 흡수 분산에 유리하다. 당연한 거라고 제가 지금 계속 여러 번 얘기하죠. 이걸 가지고 뭐 MF팀의 코치가 정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한 것 뿐이거든.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이게 왜 지금 피겨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는지조차가 의문이야.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 그냥 어른이 아이한테 밥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라 수준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야지 배탈 안 나고 소화 잘 된다. 딱 그 수준의 이야기거든. 나 어이가 없어. 자,
같은 플립러츠거든. 근데 이거는 토착지를 해야 되고 이건 날착지가 올려.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 상황을. 선수가 같은 점프를 4번 연속 뛰어요. 그러니까 플립러츠를 뛰는데 앞에 거는 토착지를 하고 뒤에 거는 날착지를 한다. 이게 혼란이 올까 안 올까? 오겠죠. 자, 그러면 코치가 토착지 토부터 닿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 그래서 토착지를 하겠다고 해. 여기선 괜찮아. 여기선 어떻게 할 건데? 지금 2대의 연속 7번째 러츠가 큐가 떴어. 물론 시마다마오는 그것보다 더 심한데도 회전 부족이 안 잡힌 게 많아요, 솔직히 이번 시즌. 그러니까 이게 그랑프리 파이널이나 주니어 월드 가면 여기서 잡혔던 이 큐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도 안 잡힐 수도 있어. 안 잡힐 수도. 그러니까 점프 판정이 좀 후해지는 월드 같은 데를 가면.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프리를 7번의 점프를 다 클린으로 끌고 가기 위한 완급 조절이라는 측면에선 지금 이 과정이 사실은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완급 조절이라는 측면에서는 실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당장의 그 점수가 아닌 그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잖아요. 이 팀 내에서 코치와 선수 간에. 그죠? 그런 거라면 우리가 좀 참고 기다려 봐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당장만 놓고 본다면 이 점프들이 힘을 과하게 준다고 해서 가산점이 과연 오르면 몇 점이나 오르냐라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는 회전 부족 맞고 여기서 지난 시즌보다 0.3점씩 더 받는다 쳐도 0.6점인데 여기서 감점을 받아버리면 원래 인정받고 가산점 받아야 될 것까지 생각하면 솔직히 더 손해거든요. 당장만 생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제 말 뜻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 적어놨죠? 신지아의 4번째부터 7번째 플립 러츠들은 완급 조절이란 측면에선 실패다. 다음번 플랜이 분명한 가운데 하나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라면 기다려줄 필요는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 말은. 제가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거는요. 내가 그동안 이 얘기를 저는 했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충분히. 근데 일본인 물론 피겨 커뮤니티 쪽 애들이 내 영상을 안 봐서 그렇겠지. 예. 근데 외국 코치 한 명이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어? 오늘은 구름이 없어서 하늘이 맑고 푸르구나 같은 수준의 소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오 하는 게 난 너무 어이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어? 그래서 내가 대체 토착지가 왜 충격 분산과 흡수에 좋으냐를 일부러 설명하고 있는 거야. 사실 내 블로그를 봤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내가 과거에도 일반 화살하고 편전의 관통력 차이에 대한 이 영상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충격이라는 것이 어? 얼마나 빠르게 에너지가 투사가 되느냐와 관련돼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관절을 굽히면서 숙이면서 착지하는 것은 에너지가 가해지는 시간대를 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 내가 이미 다 얘기했던 거야, 이거는. 일본인 코치가 말을 하고 이게 회자가 된다고 해서 내가 급하게 지어낸 게 아니에요. 블로그에서 이미 다 다뤘던 내용들이야. 내가 진짜 이거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과거에 김연아 러츠에다가 캐나다 해설자가 딜레이드라고 수식어 한번 썼다고 갑자기 딜레이드 점프가 나오고 딜레이드 러츠가 나오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솔직하게. 내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 자체가 그 피겨 커뮤니티 수준이 너무 가소로워서 하는 얘기야 지금. 알겠습니까? 단순하게 특정 선수가 토착지를 해야 된다, 날착지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날착지를 해야 되는 상황, 이유, 토착지를 해야 되는 상황과 이유, 그리고 이 상황이 과연 이 선수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생각해 볼 포인트를 내가 한번 짚어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토착지, 날착지 이런 건 너무 이분법적인 거야. 단순히 섞어 써야 된다. 뭐 좋아. 예, 좋은데 섞어 쓴다라는 것 자체가 이 선수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현재 피겨 메타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렇다고 토착지를 간다, 날착지를 간다. 그 자체가 다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설문을 그렇게 걸었지만 사실은 바람직한 화두가 아닙니다. 화두가. 착지법이라는 것은요. 그 다른 걸 정해놓고 나서 그것에 맞게 선택하는 것뿐이에요. 신지아의 경우는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 점프 힘을 많이 주고 점프 높이가 올라갔죠. 그래서 토착치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뿐이고, 그런데 6번째, 7번째 점프들은 날착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제가 던지는 화두는. 이것을 구분해서 한다면 혼란이 올 것이고, 모두 토착치를 한다면 이쪽에서 회전 부족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요. 모두 날착지를 한다면, 두 개 다 날착지를 한다면 이쪽 점프들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제가 신지아 악셀 착지 관련된 얘기를 내가 몇 번 했었죠. 그죠? 그때 얘기 핵심은 뭐였습니까? 회전축, 그 다음에 착지하는 발의 위치가 이쪽 이 몸의 중심선을 이렇게 넘어오는 거. 그죠? 어, 회전축이 기우는 문제는 여기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뭐 하고, 신지아 악셀 착지가 이렇게 되는 거의 이유는 이 착지 다리를 놓는 이 톡 끝이 이렇게 넘어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넘어온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틀어지기 때문에 이 6시 방향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것이 원인이라고 얘기했죠. 지난 시즌까지는 2단계에서 주로 러츠 플립을 띄웠기 때문에 신지아의 러츠 플립이 지난 시즌까지는 이렇게 6시를 넘어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좀 와도, 착지 다리가 와도 요 정도 선에서 끝났거든. 그러면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지난 시즌까지. 근데 이번 시즌의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빠져요. 지금. 이해되셨나? 그래서 제가 회전이 과하다라는 표현을 주니어 그랑프리 때도 쓰고, 이럴 거면 토부터 내려오지라고 했던 거고, 다 연관돼 있는 거야. 연관돼 있는 거. 따로 동떨어진 얘기가 하나도 없어. 아, 정말 진짜 저는 그 DC 사이트의 그 피겨 커뮤니티 쪽 보면 한심스러워요. 진짜. 뭐 거기서 있는 애들 중에도 내 영상 보는 거 알거든? 몇몇 애들이. 기분 나쁘면 싫어요 박든지. 니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 착지법이란 건 명확해야 됩니다. 시마다마오가 왜 날착지를 합니까? 트리플 점프 높이를 낮게 띄어야 하니까. 점프 높이를 낮게 뛸 거니까 날착지하는 거예요. 김연아는 왜 토착지했나요? 김연아는 러츠 플립이 최하가 0.6초였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자기에게 맞는 착지법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좀 잡설이 좀 길었죠. 참 많이 답답해요. 이런 상황들 보면. 제2의 딜레이드 러츠 같은 그런 파문을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 가슴에서. 여기까지 할게요.